서울의 밤은 축축하고 무거운 벨벳 커튼처럼 내려앉았다. 차가운 10월의 비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끊임없이 때리며 화려한 넌사인을 흐릿하고 외로운 색의 얼룩으로 바꿔놓았다. 땅 위에서는 더러운 물줄기가 배수로를 따라 소용돌이치며 시든 잎사귀와 하루의 쓰레기를 휩쓸어 갔다.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과 시간이 멈춘 듯한 구로동에서는 비의 혹독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강하나는 낡은 우산이 강풍에 부러질 듯 위태로운 가운데 걸음을 재촉했다. 빗물은 달아빠진 운동화의 틈새로 스며들어 발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얇은 교복 재킷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이 감각에 익숙했다. 매일 방과 후 그녀는 할머니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은 어둡고 미끄러웠다. 유일한 빛은 약하고 깜빡이는 가로등에서 나왔고 그 빛은 얼룩진 콘크리트 벽에 기이한 그림자가 춤추게 했다. 하나는 가방끈을 꽉 쥐고 작은 온기가 있는 방과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허름한 집들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그녀 삶의 익숙한 배경음악이었고 슬프면서도 위안이 되는 멜로디였다. 축축한 곰팡 내 나는 큰 쓰레기 더미가 있는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하나는 갑자기 멈춰 섰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를 보았다. 처음에는 비를 피할 곳을 찾는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는 너무나 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비바람이 몸을 때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진흙과 빗물에 젖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얇고 찢어진 옷은 완전히 젖어떨리는 깡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소녀는 무릎을 꼭 껴안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는데 마치 이 잔인한 세상 앞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많은 노숙자와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았지만 이 소년에게는 그녀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가갔다. 웅덩이를 밟는 그녀의 발소리에 소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하나는 한 쌍의 눈을 보았다. 크고 검은 눈이었지만 완전히 텅 비어 생기가 없었다. 그 눈은 두려움도 호기심도 애원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극도의 절망을 반영하는 무한한 공허함일 뿐이었다. 소년의 얼굴은 더러웠고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본래의 수려한 이목구비를 가리지는 못했다. 야야, 하나가 추위에 약간 떨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니? 왜 비 오는데 혼자 앉아 있어?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생기 없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온몸이 심하게 떨렸는데 아마도 추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소년에게 우산을 기울여 차가운 빗방울을 막아주려 했지만 그 행동이 소년을 더 놀라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 더러운 벽에 몸을 웅크렸다. 하나는 그곳에 서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골목을 지나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고 가버릴까? 아니면 경찰서에 데려갈까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을 마주하는 것은 그를 더욱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시간은 너무 늦었다. 그녀는 소년을 보았고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순간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하나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날, 그녀도 그렇게 길을 잃고 절망감을 느꼈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녀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깊은 공감이 솟아나 모든 망설임을 떨쳐냈다. 그녀는 이 소년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적어도 오늘 밤 소년에게는 마르고 따뜻한 곳이 필요했다. 무서워하지 마. 하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누나는 널 해치지 않아. 우리 집은 바로 저기야. 비 피하러 갈래? 따뜻한 국도 있는데. 그녀는 작고 일 때문에 굳은 살이 박였지만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운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여전히 침묵했고 눈은 여전히 그녀를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지만 몸의 떨림은 약간 줄어든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도 않았다. 하나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녀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이 영혼처럼 흘렀다. 마침내 마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남은 힘을 다 쓴 것처럼 소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비틀거리고 약했다. 하나는 재빨리 그를 부축하고 둘을 위해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통해 소년의 깡마른 몸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와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그녀는 소년을 이끌고 빗속을 걸어 골목 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하나와 할머니의 집은 낡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었고 작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되었다. 하나가 문을 열자 방 안의 온기가 즉시 쏟아져 나오며 부엌에서 끓고 있는 김치찌개의 부드러운 향기를 실어왔다. 은발머리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을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낡은 옷을 조심스럽게 개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하나야 왔구나. 비가 많이 오는데 젖지는 않았니? 하지만 할머니의 입가에 핀 미소는 손녀등 뒤에 숨어있는 낯선 소년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렸다. 이 아이는 누구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힘든 삶은 그녀에게 항상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히 이 동네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할머니 골목 어귀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하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재빨리 설명했다. 빗속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흠뻑 젖고 얼어 있었어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소년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바닥 한 구석에 앉혔다. 소년은 여전히 조용했고 눈은 작은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다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두 손을 꼭 쥐었다. 하나의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소년을 조용히 관찰했다. 할머니는 그의 찢어진 옷, 약한 몸, 그리고 텅 빈 눈을 보았다. 할머니의 눈에 있던 경계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 가득한 시선이 자리 잡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삶의 피로와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연민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알았다. 가서 마른 수건이랑 내 낡은 옷이라도 가져다 입혀라. 그렇게 젖어 있으면 감기 걸린다. 하나는 기뻐하며 재빨리 깨끗한 수건과 자신의 낡은 잠옷 한 벌을 가지러 달려갔다. 그녀는 소년에게 그것들을 주고 화장실로 가라는 손짓을 했다. 소년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하나가 부드럽게 문 쪽으로 그를 밀자 순순히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는 할머니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두부, 김치찌개 한 그릇과 흰밥뿐이었지만 두 할머니와 손녀에게는 충분한 식사였다. 잠시 후 소년이 나왔다. 깨끗하게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니 훨씬 밝아 보였다. 하나의 옷이 그의 몸에는 약간 컸지만 적어도 마르고 따뜻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했고 이마를 덮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감히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리 와서 저녁 먹어라 얘야. 하나의 할머니가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나는 소년을 식탁으로 끌어와 뜨거운 밥 한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밥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텅 빈 눈에 갑자기 빛이 스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굶은 사람처럼 매우 빨리 먹었다. 그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 국그릇에 섞였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단지 눈물만이 조용히 흘러내리며 그가 겪었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하나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나의 마음이 아팠다. 이 소녀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그의 그릇에 음식을 더 덜어주었고 작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행동이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고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서 하나는 처음으로 공허함 이외의 다른 감정을 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감사의 빛이었다. 저녁 식사 후 하나의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얇은 요를 깔아주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얘야. 할머니가 말했다. 소녀는 순순히 누워 안전을 찾는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 하나는 남은 유일한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었다. 소녀는 눈을 감았고 잠시 후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변했다. 아마도 너무 피곤했거나 혹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그녀는 소년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할머니의 조용한 코골이 소리를 들었다. 이 비좁은 작은 방에 이제 한 생명이 더해졌다. 그녀는 소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몰랐다. 그녀는 또한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사람을 더 돌보는 것이 두 할머니와 손녀의 삶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지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년의 잠든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약간의 온기와 약간의 친절을 나누는 것이 아마도 의미 있는 유일한 일일 것이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소녀 강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서 작은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연민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젯밤의 비바람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에는 연약한 평화가 감도는 가운데 조용한 아침이 밝았다. 방의 유일한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어젯밤의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 비는 그쳤고 서울의 가을 특유의 맑지만 창백한 하늘이 드러났다. 강하나는 일찍 일어났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방 한구석에서 깊이 잠든 소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어젯밤처럼 공황과 공허함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길고 구부러진 속눈썹이 가볍게 떨렸고 입술은 약간 다물려 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보였다.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에 하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나는 서둘러 일어나 할머니에게 자신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두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바라본 다음 함께 소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 사이에는 침묵의 질문이 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소년을 계속 여기에 둘 수 없었다. 이 방은 너무 작고 음식도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그를 길거리로 내몰 수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소녀는 일어나 하나가 부르자 순순히 식탁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몫을 먹었다. 그는 어제보다 천천히 먹었지만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하나의 행동을 따라 자기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가 길거리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 잘 교육받은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나는 학교에 가야 했고 할머니도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을 하러 가야 했다. 그들은 소년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잠시 상의한 끝에 할머니는 소년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일하는 곳 근처 공원 구석에 앉혀둬야겠다. 적어도 거기서는 내가 그 애를 볼 수 있으니 할머니가 말했다. 하나는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기 전에 그녀는 소년의 손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사치품인 레몬 사탕 한 개를 쥐어주었다. 착하게 있어, 누나가 곧 돌아올게. 그녀가 당부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검은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있는 내내 하나의 마음은 집중할 수 없었다. 생기 없는 눈을 가진 소년의 이미지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는 괜찮을까?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녀는 너무 걱정이 되어 강의를 듣지 못했고 머릿속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소년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고 진정한 관심과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자 하나는 서둘러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려가 집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소년이 먼저 돌아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피곤해 보였고 소년은 여전히 그 침묵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애는 착했어. 할머니가 하나에게 말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어디로도 달려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도 놀지 않았어.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하나는 소년에게 임시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했다. 우리 그 애를 민준이라고 부를까? 그녀가 제안했다. 그 이름 마음에 드니 소년은 고개를 들었고 특별한 반응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때부터 소년에게는 이름이 생겼다. 민준. 비록 임시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소년을 그의 무명의 세계에서 끌어내는 첫 번째 연결고리 같았다. 다음 며칠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나갔다. 민준은 점차 작은 방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가 간식을 나누어 줄 때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종종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 밖의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는 특히 하나에게 집착했다. 그녀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그는 작은 그림자처럼 방 안을 조용히 따라다녔다.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모양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주는 매우 똑똑했고 빨리 배웠다. 그의 그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놀라운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본 건물 자동차 사람들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다시 그렸다. 하지만 하나가 그의 가족이나 집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눈은 다시 텅 비었고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기억은 단단히 잠긴 문 같았다. 주말 오후 하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방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낡은 책들을 정리하는 동안 민주는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연필과 흰 종이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밖에서는 거리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다. 노점상들의 외침, 자동차 경적 소리,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모두 섞여 가난한 동네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갑자기 길에서 큰 소리가 났다. 대형 배달 트럭이 좁은 골목을 통과하려고 애쓰며 엔진이 무겁게 으르렁거렸다. 트럭은 매우 느리게 움직였고 창문을 지나갈 때 트럭 옆면에 있는 크고 눈에 띄는 로고가 두 사람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진우그룹의 로고였고 날개를 펼친 금빛 봉황 모양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매우 강력하고 친숙한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의 손에 있던 연필이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커졌고 트럭의 로고에 고정되었으며 그 안의 공허함은 극도의 공포로 대체되었다. 그의 숨은 가빠지고 끊어졌다. 소녀는 목구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민준아, 민준아, 왜 그래? 하나는 겁에 질려 재빨리 그를 껴안았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만의 악몽에 갇혀 있었다. 어두운 방, 어두운 방. 소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쉬어 있었다. 안 돼. 안 돼, 무서운 아저씨. 오지 마. 그는 하나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했다. 발작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그는 단편적이고 의미 없는 단어들을 비명처럼 외쳤지만 모두 공포스러운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녀는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소년을 꼭 껴안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를 보호하며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뿐이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누나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하나의 할머니가 비명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려왔다. 그 광경을 보고 할머니도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두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민준을 꽉 붙잡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공황 상태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지만 하나에게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모든 힘을 다 쓴 것처럼 민준은 그녀의 팔 안에서 기절했다. 그의 온몸은 축 늘어졌고 단지 숨막히는 흐느낌과 약한 숨소리만 남았다. 하나와 할머니는 힘겹게 소년을 침대에 눕혔다. 할머니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하나는 옆에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는 트럭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 평소처럼 조용한 골목만 남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하나에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진우그룹의 금빛 봉황 로고 이미지는 민준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민준은 길 잃은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였고 그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그룹 중 하나와 관련이 있었다. 어두운 방, 무서운 아저씨. 그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은 어두운 비밀로 가는 열쇠였다.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차 다른 더 강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분노와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 기억을 되찾고 정의를 되찾도록 도와야 했다. 창백하고 눈물 젖은 얼굴로 잠든 소년을 보며 하나는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17살 소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약속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이 소년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그의 적이 누구이든
앞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하든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빗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운명이 되어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싸움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구로동의 축축한 골목과는 권력과 부의 시면으로 분리된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침묵이 밤비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진우타워의 가장 높은 층, 권태준 회장의 사무실은 아래에 펼쳐진 서울시 전체를 조망하는 유리 전망대 같았다. 아침 햇살이 비쳐들어와 대리석 바닥과 흑단 가구 위에서 반짝였지만 방 전체를 뒤덮고 있는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를 걷어내지는 못했다. 권태준은 문을 등지고 서서 큰 유리창에 양손을 짚고 아래의 거대한 도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의 몸에 걸친 명품 양복은 여전히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지만 평소 넓고 굳건하던 어깨는 이제 피로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자부심이며 유일한 후계자인 권지훈이 사라진 지 닷새가 지났다. 지상에서의 지옥 같은 닷새였다. 넓은 사무실은 임시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도시 지도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데이터 스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장부터 세계 최고의 민간 보안팀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인 진우그룹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의 아들은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 사라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20년 이상 그를 모셔온 중년의 박 비서실장이 지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박 실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대한그룹의 윤성호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권태준은 돌아보지 않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조의 내 아들은 실종됐을 뿐 죽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 실장에게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위선적인 사교 규칙을 따라야 했다. 권태준은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돌가면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잠 못 들어 붉게 충혈되고 깊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진우 제국의 황제로 돌아와 있었다. 윤성호가 그의 비서를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색의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듯한 슬픔을 가장하고 있었다. 그는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로 입게는 항상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와 권태준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두 마리의 상어처럼 불구대천의 라이벌이었다. 권 회장님, 윤성호가 동정심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막 해외에서 돌아와 이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그는 다가와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권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중에 떠있는 손을 무시했다. 윤성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손을 거두고 방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셨군요. 경찰이 곧 단서를 찾을 겁니다. 지훈이는 똑똑하고 강한 아이니 분명 괜찮을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권태준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윤 부회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권태준이 사교적이지만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윤성호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서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거리를 만들었다. 윤 부회장님은 유럽에서의 인수합병건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성호는 미소 지었다.
업무가 어떻게 지훈이의 안전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그 아이도 몇 번 만났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아이죠. 대한그룹이 도울 일이 있다면 권 회장님께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수색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력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관대하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탐색의 칼날이었다. 그는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는 흔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부회장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의 사적인 문제이며 경찰의 책임입니다. 권태진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진우그룹은 이 문제를 처리할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두 남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았고 지휘본부 한가운데서 조용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다. 권태준은 증거가 없었지만 무리의 우두머리 늑대의 직감은 그의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몇 마디 의미 없는 사교적인 대화 끝에 윤성호는 마침내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회장님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와 그의 비서가 떠났을 때 권태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서 문이 닫힐 때까지 적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박 실장, 그가 불렀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변했다. 윤성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사람을 붙여 들키지 않게.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윤성호의 얼굴에서 동정적인 미소는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궁지에 몰린 호랑이로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늙은이 꼴이 참 비참하더군. 아마 이 충격으로 진우를 더 이상 운영할 정신이 없을 거야. 그의 비서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회장님 모든 것이 아직 통제해 있습니다. 그 꼬마가 탈출했지만 부상을 입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비서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를 놓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윤성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쓸모없는 놈들.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간단한 일 하나 처리하라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줬는데. 하지만 괜찮아. 10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어느 구석에서 굶어 죽겠지. 살아있더라도 그 충격만으로도 기억을 잃기에 충분할 거야. 그는 스테인리스 스틸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은 야망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원래 계획은 지훈을 이용해 권태준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통제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것이 자신의 라이벌을 완전히 파멸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윤성호는 평소에 세련되고 침착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왕처럼 자신감 있게 밖으로 나갔다. 그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실수, 즉 어느 구석에서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가 작은 골목의 강인한 소녀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더욱이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바로 자신의 몰락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장실로 돌아와서 윤성호가 떠난 후 권태준의 철가면은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과 무력감이 격렬하게 폭발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몇 가닥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 제국의 황제가 울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초췌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제국을 잃을까봐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울었다. 무한한 부와 권력 속에서 그는 자신도 아들의 운명 앞에서 약하고 무력한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성호의 인내심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권태준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불안감은 가슴속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커져만 갔다. 그는 대한그룹 본사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럽고 지저분한 빈민가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꼬마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경찰의 대규모 수색에 대한 뉴스 보도권, 회장 가족에 대한 대중의 동정 어린 논평 하나하나가 그의 살을 찌르는 가시 같았다. 빠르고 깔끔하게 끝났어야 할 일이 이제 그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그는 권지훈이 살아있고 기억을 가진 채 발견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증인도 남길 수 없었다. 초의 부장 윤성호가 내부 전화에 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은 어떤가? 전화기 저편에서 초의 부장이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부회장님 의심스러운 지역 대부분을 수색했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땅으로 꺼진 것 같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윤성호가 으르렁거렸다. 인원을 2배로 늘려 모든 골목, 모든 다리 밑을 샅샅이 뒤져 모든 거지와 길 잃은 아이들에게 물어봐.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최 부장을 오싹하게 만드는 잔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명령을 변경해. 지금부터 목표는 찾는 것이 아니야. 목표는 처리하는 거야. 조용히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내 말 알아듣겠나? 네, 부회장님. 알겠습니다.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수색은 이제 죽음의 사냥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가장 가난한 구석구석에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신을 한 흉악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었고 군중 속에 섞여들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각자 구역을 나누어 조용히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지훈의 흐릿한 사진을 내밀며 길 잃은 조카를 찾는 삼촌인 척하며 노점상과 고물상에게 물어보았다. 점차 그들의 포위망은 구로동을 향해 좁혀졌다. 그곳은 가장 복잡하고 붐비는 지역 중 하나로 실종된 아이가 숨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거리 모퉁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두운 유리창 뒤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몇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동네의 기존 생활 리듬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작은 방에서 강한하는 이 비정상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다. 민준의 공황 발작 이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강해졌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징후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낯선 남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는 달랐다. 옷차림 태도 그리고 눈빛이 모두 어색했다. 그들은 종종 짝을 지어 골목 어귀를 서성거렸고 전화를 하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훑었다. 한 번은 퇴근길에 하나는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잡화점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며 손에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지나갔지만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똑똑하게 생긴 남자아이라는 질문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하나의 목을 졸랐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민준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일까? 진우그룹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민준이 공황 상태에서 외쳤던 무서운 아저씨들일까? 누구이든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길거리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직감은 위험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을 더 조심스럽게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방의 유일한 창문은 이제 항상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절대적으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긴장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순종적이 되었고 하루 종일 방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림만 그렸다. 어느 날 오후 하나의 할머니가 아파서 기침을 많이 했다. 하나는 약을 사러 나가야 했다. 그녀는 민준을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를 데리고 가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씌우고 항상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약국까지의 길은 매우 짧았고 몇 개의 골목만 지나면 되었지만 하나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아야 했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쿵 뛰었다. 그들이 작은 시장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를 거의 숨막히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검은 세단이 갑자기 길게 멈춰 섰고 바로 그들 근처였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하나가 며칠 동안 보았던 바로 그자들이었다. 그들은 한 노점으로 가서 상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겁에 질려 재빨리 민준을 옆에 작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낡은 판지 상자 더미 뒤에 숨었다. 그녀는 민준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소년도 겁에 질려 그녀에게 바싹 붙었고 온몸이 떨렸다. 판지 상자 틈새로 하나는 그 두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사진을 내밀고 있었다.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는 그것이 민준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자 그들은 차로 돌아가 운전해 갔다. 하나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마구 뛰었다. 그들은 거의 발각될 뻔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작은 방의 안전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위험은 더 이상 모호한 위협이 아니었고 바로 그녀의 집 문 앞에 실제했다. 숨어있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그들은 이곳을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민준을 잡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커튼 한쪽을 살짝 젖히고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골목은 이제 조용했고 희미한 노란 가로등만이 축축한 길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숨을 죽였다. 멀리 있는 나무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녀의 공동주택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때때로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는데 마치 사냥하는 맹수의 눈 같았다. 하나는 서둘러 몸을 움츠리고 벽에 등을 기댔고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여기까지 찾아왔다. 극도의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그것은 민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가 진우 그룹과 관련이 있다면 그곳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위험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도 위험이 그들 둘을 삼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잠든 민준을 보았고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내내 강하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낯선 발소리, 밤중에 울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검은 그림자는 몇 시간 후에 사라졌지만 미행당하는 느낌은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어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때 유일하게 안전한 안식처였던 작은 방은 이제 비좁고 위험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숨는 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었다. 그자들은 이미 여기까지 냄새를 맡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잠든 민준과 할머니를 보았다. 두 사람은 밖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출구를 찾아야 했다. 어둠의 포위망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그녀는 학교에도 아르바이트에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했다. 그를 방 안에 조용히 있게 하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잔돈으로 작은 색연필 한 통과 스케치북 한 권을 샀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가 그가 답답한 분위기와 만연한 두려움을 잊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민준은 이 작은 선물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각 색연필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얼굴에 온전히 집중했다. 하나는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민준이 불안한 현실 세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에 그는 익숙한 것들만 그렸다. 집 골목 하나와 할머니의 모습. 선은 아직 미숙했지만 이전보다 생동감이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준은 다른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노란색과 빨간색 색연필을 골라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즉흥적인 선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그렸고 각 곡선과 각 모서리가 모두 계산된 듯했다. 하나는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했다. 흰 종이 위에 불꽃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봉황의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났다. 바로 그것이었다. 진우그룹의 로고. 민준은 지난번에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로고를 단 하나의 디테일도 틀리지 않고 다시 그리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한번 힐끗 보고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자랑스러운 벼슬부터 불타는 깃털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그렸다. 분명히 이 이미지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매우 강렬한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림에 열중하는 동안 민준은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요가 아니었다. 멜로디는 매우 짧고 경쾌하며 반복적이었다. 처음에는 하나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멜로디는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매우 친숙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흥얼거렸고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에게 보여주었고 눈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았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서였고 열쇠였다. 하지만 어떤 문을 여는 열쇠일까? 진실로 가는 문,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가는 문일까? 바로 그때 옆집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매우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광고가 울려 퍼졌다. 진우그룹,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그 슬로건과 함께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 바로 민준이 방금 흥얼거렸던 멜로디였다. 모든 조각이 갑자기 하나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무서울 정도로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로고, 광고 음악, 민준의 공황 반응, 수색하는 낯선 남자들. 모든 것이 한 이름 진우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단지 진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는 그 세계의 일부일 것이다. 그런 재벌가의 아이가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까? 끔찍한 가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민준은 납치되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를 납치했던 자들이고 단서를 없애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은밀하고 살기등등하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여기서 숨어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진우그룹에 데려간다면 그녀는 누구를 마주해야 할까? 그 복잡한 세계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일까? 하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한쪽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냥꾼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자의 굴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17살의 소녀였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다. 그녀가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단지 민준을 껴안고 어느 구석에 숨어서 이 악몽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손에 든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금빛 봉황. 그것은 부활과 힘의 상징 같았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눈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구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용기와 사랑이 이겼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미쳤고 무모하지만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진우그룹 본사로 그를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 용이 있든 뱀이 있든 그녀는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고 그녀는 그곳에 그를 밤낮으로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할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는 낯선 남자들부터 민준의 그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듣고 나서 늙은 얼굴이 걱정으로 창백해졌다.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유한 사람들과 엮이는 것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손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그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단지 조용히 하나의 손을 잡았고 그 굳은 악수는 모든 격려와 지지를 대신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민준이 잠든 후 하나는 내일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천 가방을 꺼내 물 한 병, 비스킷 몇 개, 민준을 위한 가장 두꺼운 재킷, 그리고 봉황 그림을 넣었다. 그녀는 낡은 저금통을 꺼내 쏟아붓고 다시 세어보았다. 그녀의 전 재산은 몇만 원에 불과했고 버스 요금과 간단한 식사를 하기에 겨우 충분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내일 그녀는 이 작은 골목을 벗어나 완전히 낯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을 위해서 서울 하늘이 은회색으로 밝아올 때 강하나와 민준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그들을 위해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걱정과 사랑이 비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떠나기 전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꼭 잡았고 늙은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조심해라 우리 아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하나는 목구멍에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키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민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골목을 나섰다. 구로동에서 강남구까지 가는 버스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통과하는 여행 같았다. 낡고 벗겨진 건물들로 가득한 비좁은 거리에서 창밖의 풍경은 점차 변했다. 작은 가게들은 고급 쇼핑몰로 바뀌었다. 허름한 집들은 고급 아파트와 빛나는 유리 오피스 빌딩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희망과 민준이 담긴 천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동그란 눈으로 낯선 바깥 세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것이 멀리서 나타났다. 진우타워. 그것은 거대한 수정산처럼 하늘로 솟아 있었고 햇빛 아래 반짝였다. 표면은 푸른빛이 도는 반사 유리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을 비추어 웅장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버스가 가까워지자 하나는 건물의 꼭대기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했다. 그것은 권력과 부의 절대적인 상징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그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작고 하찮게 느끼게 만들었다. 하나는 민준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고 그녀의 심장은 전투북처럼 세차게 뛰었다. 이곳의 공기도 완전히 달랐다. 더 신선하고 깨끗했지만 더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으로 바쁘게 걸었다. 아무도 화려함 속에서 길을 잃은 초라한 옷차림에 두 아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쥔 다음 타워의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즉시 검은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거구의 보안 요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들은 차가운 얼굴과 칼날 같은 눈빛을 가진 돌조각상 같았다. 그들 중 한 명이 하나와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눈에는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빨리 다른 데로 가.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뺨을 때리는 것 같았고 하나의 뺨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권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드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보안 요원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을 뵙는다고 다른 한 명이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회장님이 누군지 아니, 매일 너 같은 애들이 수백 명씩 와서 회장님을 만나려고 온갖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이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그들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돌렸다. 하나는 분노와 굴욕의 물결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려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잔인하게 대우받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등 뒤에서 겁에 질린 민준을 보았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이자들의 오만에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나 민준을 행인들로부터 끌어내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했다. 그녀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그리고 때때로 문 앞에 멈추는 고급 승용차들을 보았다. 이곳의 보안은 매우 엄격했다. 모든 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소용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그들의 성벽을 뚫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기회를 보았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단이 로비 반대편에 모여 있었는데 마치 중요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거였다. 그녀에게는 외부인 대중의 귀와 눈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조용히 구석으로 끌고 가 쫓아내게 둘 수 없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용기를 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민준아 누나, 말 잘 들어.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 등 뒤에 가만히 있어야 해.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지켜줄게. 민준은 신뢰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고 다시 정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이번에 그녀는 두 보안 요원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넓은 로비의 중앙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어이, 거기 꼬마 멈춰. 두 보안 요원이 소리치며 서둘러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의 행동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기자단도 돌아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두 보안 요원이 그녀를 거의 잡으려고 할 때 하나는 갑자기 돌아섰고 로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권태준 회장님의 실종된 아들 권지훈 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모든 활동이 즉시 멈췄다. 직원, 고객, 보안팀 모두가 얼어붙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자단은 즉시 카메라를 그녀에게 향했고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두 보안 요원은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녀가 방금 가장 민감한 이름을 언급했을 때 함부로 그녀를 끌고 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다른 보안 요원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근처 사무실에서 재빨리 나왔다. 그는 약 40세 정도로 각진 얼굴과 군인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옷깃에는 은색 봉황 모양의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는 진우그룹의 보안실장 이강민이었다. 그는 두 요원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하나에게 다가와 그의 평가적인 시선이 그녀와 민준을 훑었다. 얘야, 방금 뭐라고 했지? 그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고 전혀 놀리는 기색이 없었다. 권지훈 군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반복했다. 이강민은 그녀를 몇 초 더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 그의 시선은 하나의 등 뒤에 숨어있는 민준에게 멈췄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불확실함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따라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지. 그는 몸을 돌려 다른 보안 요원 몇 명에게 군중을 해산시키고 기자들을 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와 민준을 이끌고 건물 깊숙이 들어갔다. 하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그 무서운 남자를 따라갔다. 그들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넓은 로비를 지나 호기심과 판단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는 고급 사무복 차림의 직원들을 지나쳤다. 마침내 이강민은 창문이 없는 방, 무거운 금속 문 앞에 멈췄다. 그는 문을 열고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 뒤로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을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공간에 가두었다. 하나의 도박은 첫 단계에서 성공했다. 그녀는 사자의 굴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도전이 막 시작되었다. 신문실은 작고 차가웠다. 4개의 회색 벽에는 장식 하나 없어 금속 상자 안처럼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강철 책상 하나와 의자 3개뿐이었다. 부안실장 이강민은 하나의 맞은편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짓말을 꿰뚫어 볼듯 그녀를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민주는 겁에 질려 하나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한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다시 한번 명확하고 자세하게 말해봐. 이강민이 평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뭐지? 왜 이 아이가 권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었지만 확신이 필요했다. 그의 직업에서 의심은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정교하게 꾸며낸 비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너무 많은 사기꾼들을 만났다. 하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그의 의심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 이름은 강하나입니다. 저는 일주일여 전에 저희 집 근처 골목에서 이 아이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을 못했고 더럽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돌봐준 것부터 진우 로고를 보고 끔찍한 발작을 일으킨 것까지 모든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다. 증거로 그녀는 천 가방에서 봉황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강민은 그림을 들어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것만 보고 그 애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로고를 봐. 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두운 방과 무서운 아저씨에 대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룹의 광고 음악도 정확히 흥얼거렸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강민은 침묵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소녀의 이야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진실성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와 함께 있는 소녀는 비록 초라했지만 그가 수백 번 사진으로 본 어린 도련님과 희미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직감은 그에게 이것이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무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는 일어섰다. 두 사람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가지 마. 그러고 나서 그는 방을 나가 문을 잠갔다. 회장실에서 박 비서실장은 부안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고를 주에 깊게 들었고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17살 소녀, 말을 못하는 소년과 함께 증거는 그림 한 장. 박 실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하지만 이강민이 소년의 로고에 대한 반응과 그의 외모를 설명하자 늙은 비서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는 이 일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권태주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사건을 보고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거짓 제보와 헛된 희망을 받았다. 또 다른 사기꾼이군.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회장님 박 실장이 간청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는 무언가 매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의 얼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권태주는 일어섰고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으로 확인할 필요 없어. 그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 내가 직접 보고 싶어.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이 100만 분의 1의 희망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잡아야 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하나와 민준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가장 높은 층으로 데려갔다. 하나는 심장이 가슴속에서 마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도 긴장감을 느꼈는지 그녀에게 더 바싹 붙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강민은 그들을 긴 복도를 따라 이끌었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 문 앞에 멈췄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린 다음 문을 열고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회장실은 하나의 집보다 훨씬 더 컸다. 한쪽 벽은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체의 정형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만 보아도 하나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권력의 기운과 무한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권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붉게 충혈된 눈은 깊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를 지나 그녀 등 뒤에 겁에 질려 숨어있는 민준에게 멈추었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권태준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소년의 더러운 얼굴에 고정되었다. 비록 깡마르고 더러웠지만 그는 결코 착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눈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얼굴이었다. 지훈, 그가 속삭였고 목소리는 한아버지의 모든 고통 희망, 그리고 불신을 담고 조각났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갔고 발은 돌처럼 무거웠다. 익숙한 목소리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자 민준의 온몸이 뻣뻣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텅 빈 눈 뒤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흐릿한 이미지, 단편적인 소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아, 아빠야. 권태준이 말했고 그의 고된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얼굴, 자신의 방 장난감들, 그리고 그를 납치했던 자들의 무서운 얼굴까지. 아빠, 가슴 찢어지는 외침이 소년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일주일여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내뱉은 말이었다. 지훈은 하나의 옷자락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다. 권태준은 자신의 작은 아들을 꼭 껴안았고 그의 큰 몸이 떨렸다. 그도 울었고 무한한 해방감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빠가 여기 있단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어. 다 괜찮아. 그는 아들의 깡마른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반복했다. 하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겨운 재회를 지켜보았고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두려움 피로 그리고 압박감이 이 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강민과 박 비서실장은 방구석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참 후 두 부자가 조금 진정되자 권태준은 아들을 안아 올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들아, 아빠한테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니? 누가 널 해쳤어? 지훈은 여전히 흐느끼며 아빠의 목을 감쌌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몸을 돌려 창밖 멀리 있는 대한그룹의 고층 빌딩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윤 아저씨, 윤성우 아저씨예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아저씨가 사람들을 시켜 저를 잡았어요. 저를 어두운 방에 가뒀어요. 아주 어두운. 그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권태준의 의심이 확인되었다. 권태준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재회의 행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았으며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윤성호. 그의 적. 그는 단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감히 건드렸다. 그는 모든 선을 넘었다.
권태주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없는 맹세를 했다. 그는 이 범죄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분노 속에서 그의 시선은 강한에게 멈췄다. 작고 깡마르고 찢어진 옷을 입은 소녀가 그의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고 매우 어색하고 두려워 보였다. 그는 아들을 보았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이 소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들을 영원히 잃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단지 지훈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을 파멸시킬 살아있는 증거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눈에 있던 분노가 부드러워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감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 소녀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 직후권 회장의 사무실에는 즉시 차갑고 효율적인 질서가 세워졌다. 그의 분노는 억제되어 집중되고 위험한 에너지로 변했다. 박 비서실장은 여전히 공황 상태에 있는 지훈을 재빨리 그룹의 전용 의료실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가기 전에 지훈은 자신을 보호해준 누나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하나가 속삭였다. 누나가 바로 여기서 기다릴게. 넓은 방에는 하나 권태준, 그리고 이 실장만 남았다. 권력 있는 회장은 이제야 자기 앞에 있는 소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깡마른 소녀 피로와 두려움으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더 이상 제왕의 위압감이 아닌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이 강하나 맞지.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는 그녀에게 이전에 거물급 인사들만 앉을 수 있었던 고급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네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어. 네가 그 애를 내게 돌려보내줬어. 이 은혜는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거야. 하나는 단지 고개를 저었고 여전히 모든 것에 압도되어 있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빗속에 혼자 있는 그 애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단순하고 진솔한 대답은 권태준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선행이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한편 진우그룹 후계자의 귀환 소식은 상류층과 금융계의 지진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에는 비밀로 했지만 내부자들의 귀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한그룹 사무실에서 윤성호는 중요한 회의 중에 최 부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았고 사교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그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권지훈 발견. 현재 진우에 있음. 그는 혈액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사람들을 시켜 사방을 뒤졌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는 갑자기 일어나 모든 사람의 놀라움 속에서 회의를 끝내고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문이 쾅 닫히자마자 그가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모든 걸 말해. 전화기 저편의 최 부장은 방금 수집한 정보를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부회장님 아이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녀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녀 윤성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소녀 권태준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구로동의 한 빈민가에 사는 17살 소녀일 뿐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그 아이를 발견하고 돌봐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윤성호의 놀라움과 분노는 극도의 경멸로 변했다. 그는 차갑고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빈민가 계집에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내 계획이, 내 노력이 이름 없는 하찮은 계집애 때문에 망가졌다고. 그의 내재된 오만함이 솟아나 모든 신중함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는 이것을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고 모욕으로 여겼다. 그는 권태준이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가난한 계집애의 말이 무슨 무게가 있겠는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권태준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존재는 여전히 눈엣 가시였다. 그녀는 증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그녀를 제거하는 것은 권태준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경고가 될 것이고, 그의 아들이 돌아왔더라도 그는 여전히 권태준의 삶에 손을 뻗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초의 부장 윤성호가 평소에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다. 이 마지막 골칫거리를 정리해주게. 그 계집애를 찾아. 그 말씀은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나는 그녀가 사라지길 원해. 영원히. 그녀의 그 허름한 동네에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 오늘 밤 당장. 그는 유일한 증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잊힐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재벌의 감사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안전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진우타워로 돌아와서 권태준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하나를 그룹의 VIP 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방으로 안내한 후 그는 즉시 이강민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윤성호가 소식을 알았을 거야. 권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아. 그처럼 오만한 자는 결코 조용히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는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야. 이강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강하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해. 권태준이 확인했다. 그는 그 소녀를 얕볼 것이고 가난한 아이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는 내게 경고를 보내고 싶어 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야. 그는 나를 사업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었어.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위험한 체스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 나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권태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대안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 그녀의 옛 거주지인 구로동으로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는 우리가 이 수를 예측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거야. 이 실장, 나는 당신이 덫을 놓기를 원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최고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 소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거와 함께 그들을 생포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강민이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았고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날 밤 하나는 꿈에도 그리던 호화로운 방에 있었다. 그녀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과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권태준이 사람을 보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래에 빛나는 자동차 행렬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꾸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바로 지금 자신이 폭풍의 중심에 있으며 검은 그림자들이 그녀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낡은 골목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구로동의 어둠 속에서 번호판 없는 몇 대의 차가 조용히 구석진 곳에 주차했다. 검은 옷을 입고 무표정한 몇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손에는 살인을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쉬운 임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지붕 위에서 그리고 모든 모퉁이에서 다른 사냥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덫은 이미 닫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구로동의 밤은 짙고 무거웠으며 낡은 공동주택 건물의 틈새로 부는 바람 소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운명적인 만남을 목격했던 강하나의 집으로 가는 골목은 이제 무서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축축한 벽의 일부만을 비출 수 있었고 빛보다 더 많은 어둠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치명적인 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움직이며 여러 방향에서 조용히 목표에 접근했다. 그들은 윤성호의 더러운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최부장의 신복들이었다. 뺨에 긴 흉터가 있는 리더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철저히 조사했다. 정보에 따르면 2층의 작은 방에는 어린 소녀와 늙은 할머니뿐이었다. 너무 쉬운 임무였다. 그들은 10분 안에 강하나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이 지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먹잇감은 문을 잠글 줄도 모를 정도로 순진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밀고 2명의 부에게 뒤를 따르라고 신호했고 나머지 2명은 밖에서 모든 탈출로를 막고 경비를 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고 텅 빈 집의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능숙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다른 눈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이강민은 적외선 쌍안경을 통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모두 특수부대 출신인 진우의 최정계 보안팀원 2명이 있었다. 골목 양 끝에는 다른 팀원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골목을 탈출구 없는 새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목표물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강민의 이어폰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B팀 출구를 막을 준비. 이강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가 제공한 지형 정보에 기반하여 세운 그의 계획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그는 막다른 골목 쉽게 넘을 수 있는 낮은 담, 그리고 매복하기에 이상적인 숨겨진 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침입자들은 쉬운 먹잇감만 보았지만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체스판을 보고 있었다. 안에서 흉터가 있는 남자가 신호를 보내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하나의 방문을 세게 찼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감돌았다. 젠장 계집애가 없어 한 놈이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속았어. 흉터가 있는 남자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후퇴해, 빨리.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이 돌아서서 도망치려 할 때 철컥 하는 소리가 났다. 1층의 정문이 밖에서 강철 막대로 막혀 있었다. 동시에 옥상에 미리 설치된 모든 고출력 탐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어두운 골목을 눈부신 흰 빛의 무대로 바꾸었다. 갑작스러운 빛이 얼굴에 직접 비치자 윤성호의 부하들은 눈이 부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쥐 같았다. 행동 개시 이강민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울려 퍼졌다. 옥상에서 어둠 속에서 진우의 보안팀이 표범처럼 뛰어내렸다.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며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한 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목덜미에 가라테 일격을 맞고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은 땅에 매다 꽂혔고 보안팀원의 정의 충격기가 찌지직하는 마른 소리를 냈다. 흉터가 있는 남자와 나머지 2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그들은 칼을 꺼내 마구 휘둘렀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너무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조화롭게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효과적인 근접 전투 기술로 방역했다. 1분도 차이되지 않아 5명의 폭력배 모두가 땅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전문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였다. 대결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이강민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골목으로 내려왔다. 그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든 무기를 수거해. 각자의 얼굴을 기록해. 휴대폰을 확인해. 누가 명령했는지 알고 싶어. 그의 팀은 효율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찾았다. 리더의 휴대폰에는 최 부장님으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 한 통과 읽지 않은 메시지 한 통이 있었다. 일은 끝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성호는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고 예정된 시간을 훨씬 지났다. 최 부장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야 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최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지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지만 최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윤성호 전화기 저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권태준. 늙은 영감. 어떻게 내 번호를. 윤성호가 더듬거렸다. 뉴스를 보는 게 좋을 거야. 권태준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24시 뉴스 채널. 경찰이 방금 구로동에서 위험한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 같더군. 연쇄 폭행 및 강도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야. 대한그룹의 고위 인사와 연관된 증거도 찾았다고 하더군. 정말 스캔들이야. 윤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다. 화면에는 익숙한 골목이 나왔고 이제 경찰차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부하 5명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이 배후의 주모자를 자백했으며 대기업의 최 씨 성을 가진 고위 관리자로 알려졌습니다. 윤성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졌다. 비참하게 졌다. 네오는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윤성호, 권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고 사신의 목소리처럼 차가웠다. 첫 번째 실수는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실수는 네가 그를 구한 소녀를 얕보았다는 것이다. 너는 그 소녀를 벌레처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는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내 아들을 돌려보내준 순간부터 그녀는 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보호하는 것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권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체스 게임은 끝났다. 체크메이트. 진우타워의 안전한 방에서 하나는 마침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벌어진 전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권태준은 방 밖에서 작은 유리창을 통해 잠든 소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방금 이강민으로부터 승리의 보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드문 미소가 번졌다. 폭풍은 지나갔다. 정의는 곧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저 잠든 소녀의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폭풍 뒤의 새벽은 언제나 가장 맑다. 새날의 첫 햇살이 서울시에 비칠 때 그것은 또한 정의의 빛을 가져와 지난 며칠 동안 이야기를 뒤덮었던 어둠을 걷어냈다. 윤성호의 몰락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스스로 그물을 쳤고 이제 바로 그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주인을 배신한 최 부장의 자백과 체포된 부하들에게서 확보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경찰은 긴급 체포를 진행할 충분한 영장을 확보했다. 체포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극적인 총격전이나 추격전은 없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굴욕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사와 경찰이 윤성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가죽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무너진 한 남자만을 보았다.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패배자의 창백한 얼굴만 남아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스캔들은 블록버스터 폭탄처럼 터져나와 대한민국 금융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인류그룹의 부회장이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했다. 윤성호가 온갖 술수와 잔인함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마치 밀물 앞의 모래성처럼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진우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의 지원을 받은 정의는 엄정하게 집행되었다. 윤성호와 그의 모든 범죄 네트워크는 합당한 판결을 받고 남은 인생을 철창 뒤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권태준 회장은 강하나와 그녀의 할머니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만남은 차가운 사무실이 아니라 진우타워 옥상의 조용한 정원에서 이루어졌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하나의 할머니는 박 비서실장이 준비해준 새 옷을 입고 주변의 화려함에 다소 수줍어하고 압도된 모습이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권태준은 지훈과 함께 다가왔다. 소녀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정신적 상처는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버지 곁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기적적으로 그의 회복을 도왔다. 하나를 보자. 지훈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달려와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하나 누나,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불렀다. 권태준은 그 광경을 보고 그의 얼굴에 드물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님, 그리고 강하나 양, 그가 낮고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어떤 물질적인 선물로도 두 분이 제 가족을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지훈이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용기와 자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그는 그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첫째, 이것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서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두 분이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하나의 할머니는 떨며 거절하려 했지만 권태준이 손짓으로 막았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지훈이가 가장 절망적일 때 따뜻한 식사를 해주신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둘째, 그가 계속했다. 강하나, 내 이름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했어. 그 안의 돈은 두 분이 다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할 거야. 그는 하나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고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야. 너의 미래. 하나야, 너는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소녀야. 나는 그 미래에 투자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이든 네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할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선물이었다. 돈도 집도 아닌 기회였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 꿈에도 그리던 밝은 미래를 가질 기회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태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네가 괜찮다면 나는 너의 공식적인 후견인이 되고 싶어.
나는 너를 이끌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가족의 일원처럼 너를 보호할 거야. 지훈이는 이미 너를 누나처럼 생각하고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이때 하나와 할머니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존중받고 진심 어린 대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는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할머니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권력 있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남자 권태준을 보았다. 그녀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받겠습니다. 한 달 후, 강하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와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발코니에서 그녀는 화려한 서울시의 한쪽을 조망할 수 있었다. 매일 지우는 방과 후에 운전기사가 그녀와 놀기 위해 데려다 주었다. 사회의 정점에서 온 아이와 가장 깊은 바닥에서 온 아이 두 아이는 이제 친남매처럼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해 진력 하나는 발코니에 서서 붉은 태양이 고층 빌딩 뒤로 천천히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 옆에 서서 멀리 있는 진우타워를 가리켰다. 저기서 아빠 빌딩이 제일 높아요. 소년이 자랑했다. 하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타워들에 대해 두려움이나 압도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가 그들이 사는 곳의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비 오는 밤을 기억했고 어두운 골목에서 웅크리고 있던 소년의 이미지를 기억했다. 순수한 연민에서 비롯된 작은 결정 하나가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을 시작했고 악당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녀는 한때 이 세상이 잔인하고 불공평하며 강한 자가 항상 이기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돈과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선함의 힘이고 용기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아무리 작아도 가장 어두운 밤을 꿰뚫을 수 있었다. 빛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강하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그녀 자신만의 새로운 새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